역전여관. 당시는 새의 이름을 가진 기차가 이 지역 저 지역을 펄럭이며 나다닐 때였다. 역마다 서는 더딘 열차를 타고 반도의 서남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역이 있었다. 그 역의 못 미쳐쯤에서 정찰 장소의 이름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이름이 서름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역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려 보노라면 호젓한 정서가 살아나면서 그쯤에서 스르르 내려볼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차를 탄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역의 이름에 마음이 끌릴 터였다. 역은 시발점에서 지나치게 멀지 않은 한 번쯤 내려보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었다. 다만 중간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이라면 바닷길과 맞닿은 종착역을 봤을 것이었다. 종착역이 가까워질수록 바다 쪽으로 휘어진 철로는 뱃길로 이어져 사람들을 섬이나 이국의 땅으로 가게 했다. 역의 이름에 마음이 홀려 저도 모르게 내리게 된 이들은 역 언저리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질 것이라 상상하며 개찰구를 빠져나올 것이었다. 한데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군청소재지의 번화가였다. 아리따운 자연경관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놓지 않은 사람이라면 역 귀퉁이에서 호련히 나타나 바싹 다가서는 호객꾼들을 그냥 지나쳐야 될 터였다. 하여 역 앞을 태연히 벗어나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승강장 쪽으로 와서 아무 것이라도 잡아 타게 되면 차는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 있었다. 콘크리트 다리 및 우미천을 거쳐가는 차라면 대부분 늪을 향해 달릴 것이었다. 늪은 국토 안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크넓은 곳이었다. 지역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 불렀다. 늪은 광대하여 물 끝에서 물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망망대해와 같은 그것은 너른 강이 되었다가 얄달한 물줄기가 되었다가 하면서 서북쪽으로 흘렀다. 종착역이 있는 바다의 반대쪽으로 흘러가던 늪은 강이 된 후 섬을 만나면서 좁다란 셋강을 하나 만들어냈다. 셋강 쪽에서 흘러나오는 비구니들의 연불소리가 큰 물줄기를 따라갔다. 물줄기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중생들이 모여든다는 개심사를 거쳐갔다. 산사에 모여든 중생들의 한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방향을 바꾸어 하차했던 역으로 되돌아오면 될 것이었다. 늪은 계속 흘러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개의 물줄기들과 몸을 합한 뒤 서북쪽 바다에 이르렀다. 바다가 된 늪은 곧 서남쪽의 바다와 해우했다.
바다들은 대양으로 흘러갔다. 지류 중에서도 실핏줄처럼 가냘픈 우미천은 흐르지 않는 듯 보였다. 강마른 바닥에 누렇게 시든 수초를 눕히고 물길은 갈 곳을 잊은 양 근근히 흐르다가 멈췄다. 우미천 위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기 전 왼쪽으로 역전요관이 보였다. 부근의 반쯤이 숙박시설인 동네에서 역전 여인숙만은 후줄근했던 옛 건물을 부수고 다층에 새 건물을 지어 올렸다. 어연번듯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건물은 여인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여관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그쯤에 그곳은 드나드는 손님들의 급수까지 바뀐 듯했다. 변변치 못한 막벌이꾼은 이제 역전요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에 싱그러운 향을 풍기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찾아왔다. 여자를 원하는 손님들은 늙어가는 여관발이 대신에 풋풋한 아가씨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역전여관의 주인이 숙박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장 일꾼들에게 밥을 대주는 일을 했던 여관 주인은 밥장사보다 편하고 벌이가 좋은 것이 숙박업임을 알게 되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일꾼 중에는 집을 떠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을 마친 저녁이 되어 마누라가 그리우면 그들 중 몇몇은 아가씨를 찾았다. 마누라가 없는 경우에도 또 그러한 대로 아가씨를 부르기도 했다. 역전요관의 주인이 운영했던 식당에는 여자 종업원들이 여럿 있었다. 미혼의 여자부터 젊은 한때를 속절없이 보내고 순화된 중년을 살기 위해 식당을 찾아든 반늙은이까지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식당에 들락거렸다. 여인숙을 통해 아가씨를 부르는 일이 못한 남자들은 편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식당 여자들을 좋아했다. 그렇게 식당 주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남자들이 생겨났다. 남녀를 엮어주며 소개비로 받는 푼돈이 정식 중개료만큼은 아니어도 썩 짭짤하다는 것을 경험한 식당 주인은 여자를 찾는 남자 손님들을 쏘시개로 여인숙을 차리게 되었다. 잠옷 비대한 건물로 등극한 역전여관은 번쩍거리며 불꽃을 내쏘는 파노라마 나이트 간판을 옥상층에 달았다. 그 섬광 아래 자영이 카운터를 보러 나왔다. 두어 시간 카운터에 앉아있다 보면 초저녁이 금방 지나가고 그윽한 밤이 시작되기 전 엄마가 배턴을 이어받으러 나올 것이었다. 엄마에 앞서 어쩌면 하영이 카운터로 나올 수도 있었다. 직장에 다니는 하영도 엄마 대신에 카운터를 보았다. 내실에 들어앉아 이른 저녁부터 졸고 있는 엄마를 위해 딸들이 얼마간 카운터를 봐주기로 한 이후로 엄마는 빡빡한 시간에서 어느 정도 노연하게 되었다. 하영은 학교에 다니던 때부터 짬짬이 카운터를 보았었다.
쏘다니느라 시간이 없는 막내 소영과 둘째인 구영은 내실에 들지 않았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시간은 장사를 하는 것과 매한가지였으므로 손님들을 대하는 일에 어린 소영과 아들인 구영은 장사 속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다.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살이 올랐다. 피둥피둥 살이 붙은 것이 비대해진 여관 건물과 비슷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엄마의 얼굴만큼은 보이했다. 카운터를 지키느라 바깥을 돌아다닐 수 없으니 볕을 쬐지 못하여 살결이 검어질 시간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자영이 카운터에서 나가자 하영이 들어왔다. 지난밤에 늦게까지 손님이 있었던 이유로 엄마는 잠을 설쳤다. 그런 엄마를 위해 하영이 교대를 해준 것이었다. 큰딸인 하영은 엄마와 생김이 비스름한 데다 몸집도 엇비슷했다. 덩치가 커 보이는 하영은 어릴 때는 살이 붙지 않았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면서부터 이상스레 살집이 좋아졌다. 그랬지만 하영은 맏딸답게 의젓하고 잔잔한 눈빛을 가졌다. 엄마는 하영을 믿고 여유를 부리다가 밤중이 되면 본격적인 장사를 하러 나올 터였다. 초저녁에는 손님이 없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으늑해지면 잦아질 때가 있었다. 교대 시간을 기다리며 하영이 카운터에 얼마쯤 앉아 있는데 잠이 솔솔 감겨왔다. 잠결 속에 누군가 내실의 유리창을 톡톡 두들겼다. 하영이 감겨있던 눈을 반쯤 떴다. 힘줄이 적당하게 선 투명한 손이 눈에 들어왔다. 향긋한 채취가 코끝에 앉는가 싶더니 사라졌다. 예전에 하영이 보았던 것은 주로 쭈그렁한 손이거나 짧은 손톱 밑에 때가 디룽디룽 낀 손이었다. 산뜻한 냄새를 퍼뜨리는 남자들이 역전 여인숙을 찾는 일은 뜸했다. 여관으로 단장을 한 이후로 하영의 또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드나들었다. 하영은 남자에게 넷째 층의 이호실 열쇠를 내주었다. 곧 남자는 알 수 없는 생기를 뿌리며 사라졌다. 하영이 샛별 여인숙으로 전화를 걸었다. 역전 여관으로 빠르게 공수돼 나가시는 방금 올라간 남자처럼 은은한 향을 풍기며 402호로 향했다. 한밤중이 아닌 비교적 이른 저녁에 손님이 든 것을 알고 하영 엄마가 카운터로 나왔다. 엄마와 교대를 한 후 제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운 하영은 카운터를 보는 내내 졸음으로 눈이 감겼던 것과 다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하영이 거푸 잠을 청하자 기이하게도 아까 4층으로 올라간 남자가 떠올랐다. 그는 맡아질 듯 말 듯한 연한 향을 하영에게 심어 놓았다. 그것은 언뜻 비누 냄새 같기도 했다.
잠을 청하고 있던 하영의 눈앞에 힘줄이 솟아있던 남자의 손이 어리댔다. 한눈에 봐도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나이로 티 없는 모습이었다. 어리마리 잠이 든 겨울에 하영은 샛별 여인숙에 가 있었다. 여인숙에서 나온 하영이 역전 여관을 향해 걸어갔다. 여관으로 들어온 하영은 카운터에 아는 체도 하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갔다. 하영이 객실로 들어가자 남자가 다가와 여릿여릿한 하영의 몸에 제 몸을 포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자 곁에 몸을 눕힌 여자는 하영이 아니었다. 남자와 섞여 있던 몸은 둔중한 몸피의 하영이 아니라 나비 날개처럼 가냘한 다른 여자의 것이었다. 그것은 비쩍 고른 몸집으로 꽃냄새를 풍기며 4층으로 올라가던 아가씨의 것이었다. 금방 떠날 것 같았던 남자는 나비를 품에 안고 잠시 머물렀다.